안녕하세요. 전우주입니다. 요 챕터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모니터링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할 건데요. 말 그대로 환자를 감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변태생리학 뭐 이런 이용한 지식을 이런 말들이 써져 있긴 하지만 요거는 굳이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량이긴 하지만요. 아직 병태생리까지는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는 환자의 그 질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식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환자의 문진, 시진,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진 등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이런 환자가 그 신고하게 된 목적이 어떤 것 때문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결정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진단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요거겠죠. 이제 처치. 이런 환자가 상태가 악화됐을 때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 감염진단 목록을 개발해서 나가는 것을 포함시킨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에게 감염진단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 완벽한 진단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진단들은 조금 어느 정도 간추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무슨 질병일 것이다라는 이런 방향성은 조금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환자가 뇌에 문제가 있다, 혹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의 그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의식수준이 변화한 건데 뇌 문제로 여러분들이 판단 오인하셔가지고 뇌혈관 센터를 간다거나 하시게 된다면 환자가 때에 따라서는 그 센터로 갔다가 다시 재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존 가능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진단 관련돼서는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완벽하게 의사처럼 진단명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느 장기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방향성은 잡아주시라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서런 부분들은 네, 그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전기 생리학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뭐 굳이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심장 관련된 해부 생리학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기 생리학 관련돼서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심장 관련돼서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장기는 뇌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심장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심장이 지배 말고 신장 지배 말고 뭐 뇌 지배 말고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 뇌 지배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은 내가 죽어도 본인 스스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순환하면서 마치 이제 맥박은 존재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PPT 내용, 교재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뭉툭그려서 그냥 전기 신호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생리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2학년 때 배우실 신전도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진행될 거라서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요 부분도 제가 해부학 때 잠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부 생리학 저희 전기 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심장 근육이 각 심장 박동 중에 탐복구도 이야기 되는 정기적인 전압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변화에 따라서 환자가 수축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접촉해 가지고 심장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니터에 그러니까 생체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2차원적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네, 다 알고 계실 거라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 양극 유도하고 뭐 엔티오벤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 2, 3번 해가지고 이제 우리 리드 보시게 되면 1, 2, 3번 있고 뭐 AVF, AVL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것 또한 제가 지금 당장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것도 심전도에서 한번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심전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T파, 그 다음에 QRS 복합파, 그 다음에 T파, U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요거 세파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년도의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 간격이랑 S 분절 간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니터링 이제 대표적으로 심전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죠? P파, QRS파, T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가 저게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정상 수치는 뭐 한 칸마다 뭐 1mg이다 1ml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신전도를 배우실 때 그 큰 칸들도 있고 작은 칸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QRS파는 뭐 세 칸 안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모니터링 기술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정확하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보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금 각각의 각 항목별로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다 심전도에 관련해서는 완벽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대략적인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신장의 정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라는 것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온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탈분구 재분구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도 달라질 거니까 그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라 라는 것들. 신장 리듬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박동수 같은 경우도 이제 QRS파의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분당 몇 회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 맥박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모니터를 보고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심장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는 전혀 펌프질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왜냐면 이건 전기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가 그 심장의 전기 생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에너지 크기만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판가름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기적 활동은 있는데 심장이 수축하지 않은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PEA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맥성 전기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전도 모니터링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맹신해서는 안 된다. 별도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디지털 장비들은 그 보조적인 수단 혹은 참고 자료로서의 평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박도 확인을 해주시고 심전도 모니터도 확인해 주시고 뭐 혈압등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확인했을 때 환자가 맥박도 있고 그래프상도 괜찮은 그래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심장 수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심장 수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의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전도 모니터 상에서는 정상인 것처럼 사이너스 리듬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맥박을 딱 측정했더니만 맥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환자죠? 몸에서 전기활동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신만 안 하시면 되겠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 나오는 그 SPO2 측정하는 메파성수 측정기 같은 것들도 맹신을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호도 신전도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긴 한데요. 12호도 신전도를 한 번 정도는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만약에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다면, 우리가 감시 모니터링 말고 12호도 신전도를 별도로 한 번 더 찍어서 병원에다가 전송시켜가지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지시 등을, 의료 지시 등을, 지도 등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공판형이라고 해서 이게 피부에 부착하다 보니까 피부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전기 활동처럼 보이게 되는 파형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움직이거나 느슨한 전구, 오한, 떨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간섭파.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심전도를 무선으로 이제 측정하는 기구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런 그 감소파였거든요. 노이즈가 껴가지고 이제 심전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무선으로 측정하는 심전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저건증 같은 경우는 가슴통증, 부유청 맥박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여러분들 판단하셨을 때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다 측정하셔도 됩니다. 이 환자가 이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뭐 손상이나 혹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예방적으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연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이렇게 심전도 전국 부착하는, 3리드 부착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걸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유도 신전도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흉부유도하고 사지유도하고 한꺼번에 해서 12개의 리듬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그래프를 봤을 때는 12유도 신전도를 찍은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그 모드를 변경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래프가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죠? 12유도 신전도를 변환해서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12호도 신년도 배우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잠깐 보실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급성간성도면 증후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MI 혹은 뭐 불안정형 혈신증 같은 것들이 이제 급성간성도면 증후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근이 죽기 시작하게 되면 손상받거나 죽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를 급성간성 도면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 손상, 경색에 따라서 그래프는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 초반에는 이제 막혔지만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축적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버티다가 그 조금씩 산소가 모자라니까 허혈 상태가 됐다가 허혈 상태가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세포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 것이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죽고 난 후에 옆에 있는 조직까지 모두 다 그 움직임을 수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경색 부분 괴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급의료 서비스는 심근경색의 진행을 멈추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멈추는 것도 멈추는 거지만 경색의 부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은 12도, 10년도, 아스피린, 니트로글리세린, 모르핀, 산소. 그래서 요 네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두 문자로 모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이고. 모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몰핀, 산소, 그 다음에 나이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12도 신전도와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그다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전도 그냥 지목하는 이제 원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출정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이것도 지금 여기서 당장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치가 이렇게 써져 있지만 네,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ST 분석 관련된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급속한 산도면 중후군 환자에게서 특별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도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심전도 과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ACLS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자이기 때문에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환자는 좀 별도로 다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뭐 굳이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도 10년도도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 12도 10년도도 정기적 활동만 할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점은 또 똑같죠. 정기적 활동만 하다 보니까 신장의 받출력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난 후에 개사 부분이 넓어지게 되면 심장의 받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의 받출력은 그럼 뭘로 대체하면 돼요? 혈압 측정하시면 되죠. 그죠? 별다를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초음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손실을 직접 검사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오른손실 경색일 때는 흉부 유도를 왼쪽이 아니라 이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바꿔서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해석이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증이 쭉 써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12도 신전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이 드시면 그냥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굳이 뭐 이런 상황일 때 쓴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써져 있잖아요. 정상 심전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12도 심전도로 변환해서 한번 출력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12호도 신전도 필요한 환자들, 여기서 특히 의심스러운 전해질 부기형 환자들도 쓸 수 있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해질 부기형으로 인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자는 모니터링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약물가동이나 뭐 이런 무딘 손상 같은 것들도 당연하게 외상이긴 하지만 가슴에 무딘 손상이 있게 되면 당연하게도 심장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장의 손상은 그 전기 생리에 따라서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차 같은 것들은 제가 별도로 보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D 그 측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메파산소 측정기입니다. 헤모글로빈부터 쭉 확인할 건데 이것도 제가 언급은 해부생리 관련된 내용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수 관련된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비치수적인 방법으로 탐색자가 센서가 디지털 송신과 달리 모니터링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게 발가락 끝, 귓볼, 손가락 끝, 그래서 손톱, 발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라는 얘기. 얘도 제한점이 좀 있죠. 혈류가 충분할 때, 뭐 추운 곳에 저체온증 환자라든지 혹은 저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포도가 적절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류병 방해를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질병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호흡 능력이나 순환 능력의 정확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은 이제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산소 포화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96에서 100%의 산소 포화도를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95 이하, 90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파산소 측정은 제5의 활력징후.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활력징후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메파산소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하셔도 되지만 굳이 시간이 없다면 안 하셔도 된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활력징후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저기 추가적으로 요거 포함해서 5가지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뒤쪽에 나올 줄 알고 이제 언급은 잠깐 안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한 측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서 호흡 능력이나 순환 능력이 정확한 측정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일 것 같습니다. 일산화 중독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메파산소 측정기에서 정상 수치로 나올 거거든요. 하지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할 겁니다. 저산소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해주시고, 평가를, 모니터링 기술을 좀 적용시켜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장비는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거나 혹은 수치가 잘못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의 측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맨 끝에 우리가 숨을 내쉬는 끝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최고점을 수치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로서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시를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파형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화 측정 장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래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심전도 그래프 맨 마지막에 오시게 되면 파형이 하나 이게 나왔었던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호기만 이산화탄소를 감시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비색계입니다. 비색계. 여기 표색계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색도 측정기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후 불었을 때 색깔이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화된 색에 따라서 ETCO2의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파형, 요게 킬로그래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시 장치잖아요. 그죠? ECG도 감시를 하고 ETCO2 농도도 감시를 하는 요런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킬로그래프가 감시 장치로서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ETCO2 농도 숫자를 확인해주는 그 자그마한 장치를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장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 상태일 때는 뭐 이런 것도 거진 양성, 거진 음성, 이제 호기만 이산화탄소가 요것도 동일하게 양성과 음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고탄사혈증, 저탄사혈증 간주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쭉 없고, 거짓색깔 이런 것도 쭉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 다 뭡니까? 표색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죠? 표색계 요거에 관련된 제한점입니다. 저검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심폐소생술, 기관의 삭간 확인, 그 다음에 뭐 심각한 손상이나 머리 부상 환자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ETCO2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검증만 보셔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저공증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굳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ETCO2의 농도는 숫자의 그 감시 같은 경우는 중환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파이산화탄소 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메파산소 측정기에 뭐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일산화탄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메파소스 측정기에서 CO2 중도, 뭐 이산화탄소 중도일 경우에는 잘못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개선된 장비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일산화탄소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요런 펄쇼시메트리에서 펄시시오메트리라는 이런 장비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 농도하고 산소 농도하고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 헤모글로빈도 쭉 나올 건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측정하게 되면 보이시죠, 그죠? 이 수치가 두 가지 딱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 물론 여기는 펄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SPO2긴 한데 여기에서 숫자를 조금 변경하게 되면 요렇게 뒤쪽에 나오네, 그죠? 요렇게 이제 CO 일산화 그 농도도 같이 나옵니다. 일산화 농도. 여기서는 여기 뒤쪽까지 점 보시게 되면 여기 SPO2라고 써져 있죠. 여기 점 보게 되면 SPCO 써져 있죠, 그죠? 일산화탄소 농도는 2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메토 헤모글로빈의 농도도 여기에 나오네요, 그죠?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점 0.3이긴 한데 그 점이 여기 매트 SP 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점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맥박수가 8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모글로빈의 수치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너무나 좋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것들은 굳이 보시지 마시고요. 정원증부터 쭉 써져 있긴 한데요. 이것도 보시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CO 농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메타헤모글로빈의 숫자가 높아지는 부분에서의 그 정증들 써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당장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총 헤모글로빈의 모니터링이긴 한데 지금 여기 요번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